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그죠, 불더라고요. 바람이 네. 많이 불어서 이럴 때 정말로 운이 안 좋으면은 네. 낙엽이 내 얼굴로 이렇게 탁 찰싹 붙을 수도 있습니다. 우산 항상 조심히 쓰고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로 연말정산을 내드렸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김철훈 세무사님께 저희가 질문을 모아서 좀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항상 매년 하는 건데도 헷갈려요. 맞아요. 네. 우선은 1905 번호를 쓰시는 분께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인데 네. 저도 연말정산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은요, 네. 즉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직장인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적은 금액, 한 그렇죠. 2만 원을 미리 뗀 98만 원만 찍히게 됩니다. 예.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고서 2만 원 정도를 떼고서 세후 금액만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요. 이 떼인 2만 원은 사장님이 가져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근로소득이 얼마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서 처리가 되는 건데요. 난 이렇게 매달 2만 원씩을 미리 떼이게 된다면은 뭐 12개월을 근무하면은 24만 원을 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이 지나가지고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내야 될 세금은 20만 원이더라. 그럼 난 미리 24만 원을 냈으니까 4만 원을 더 낸 걸 돌려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30만 원이더라. 근데 난 미리 낸 세금이 24만 원이더라. 그러면은 뭐 24만 원과 비교해서 더 냈, 아니 6만 원을 덜 냈으니까 더 내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이 많든 적든 뭐 최저임금이든 전부 다 연말정산 대상자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분들은 내야 할 세금보다는 오히려 돌려받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거의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사실은 최저임금을 뭐 적용을 받게 되면은 예. 이렇게 미리 떼는 그 금여가 좀 적긴 해요, 세금이.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번 것도 적고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환급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113번 쓰신 분께서는 저는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는 건데요. 네. 지금 이분은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금소득자예요. 그쵸. 그래서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다. 연금 생활자는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리고 홍혜레나님의 질문인데 굉장히 좀 특이한 사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로 조건을 달고 계약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연말정산은 의무가 아니고 선택인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연말정산은 의무고요. 일반적이라면은 직장인이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이렇게 연말정산을 다 해야 되고 안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만약 정규직이 아니라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연말정산을 안 하게 되는데요. 일용 근로자라는 건 통상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생각을 하면 되고요. 네. 세법적으로는 3개월 미만 근무자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혹시나 홍혜레나님이 뭐 정규직이나 아니면 막 1, 2년 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네. 연말정산 하지 않기로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부당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허. 자, 그리고 1774번 쓰신 분하고 이보미님이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연말정산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 연말정산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연말정산이라는 건요 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만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이 연말정산이라는 업무 처리 자체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네. 직장인이 아니라 사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연말정산을 안 한다고 해서 자료를 안 내면 본인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내가 벌었던 급여가 얼마인지 사장님이 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번 거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연말정산 통해서 내가 얼마를 썼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내면 난 번 것만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은 나만 손해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연말정산을 뭐 환급을 받든 추가로 납부하든 이게 사실 조삼모사이긴 한 게 뭐 미리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은 다 정해져 있는데 네네. 내가 미리 많이 냈으면 그 돈을 돌려받는 거고요. 내가 적게 냈으면 추가로 더 내는 거라서 차라리 내가 뭐 연말정산을 돌려받고 싶다.
이런 분들 위해서 내가 매달 세금을 얼마씩 더 떼주세요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0%까지 더 추가로 내가 매달 떼이는 걸 더 떼이고 싶다면은 나중에 더 돌려받을게요 이렇게 가능하고요. 반대로 내가 매달 떼이는 세금 아까 말씀드렸던 2만 원이 너무 많다 난 적게 떼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 즉 16,000원까지만 미리 떼일 수는 있는데 대신에 미리 떼인 게 적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는 더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삼모사네요. 맞습니다. 조삼모사인데 국세청이 내가 번 것만 다 알고 있다면 네. 내가 쓴 것도 국세청에 알려줘야겠다. 네. 그 일종의 개념이 연말정산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국세청에서 친절하게 예. 넌 얼마를 벌었고 너가 신고하지 않은 쓴 게 얼마 있으니 알아서 세금을 돌려주겠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 번 거는 알고 있는데 쓴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신청을 안 하면은 돌려주진 않습니다. 떼가는 건 그렇게 잘 떼가면서. 전광호님의 질문인데요. 내년 1월에 퇴사하려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임기석님은 6월에 퇴사를 했으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질문들 많이 헷갈립니다. 네. 저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 좀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요. 연말정산은 2월 달 분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허. 그래서 먼저 질문 주신 1월에 퇴사하는 분, 내년 1월에 퇴사하는 분은요. 내년 2월 급여를 받을 수가 없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받을 수가 없고요. 5월 달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 6월에 퇴사하는 분 같은 경우라면은요. 작년 거 연말정산은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월 달은 다녔으니까는. 예. 근데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했던 이 급여에 대해서 퇴사를 할 때 네. 간소하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아, 퇴사할 때요? 네,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요. 네. 이 두 분 다 모두 다 뭐 연말정산의 자료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던가 연말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요 소득자,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어떤 분이든 다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건데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수도 많고 하니까는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연말정산으로 2월 달에 끝내주는 시스템인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놓친 게 있다 하면은 5월 달에 마무리로 깔끔하게 확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2792번 쓰신 분께서 해주셨어요. 연말정산 때 이 세금 많이 돌려받으려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네. 연말정산 때 이제 뭐 신용카드나 소득공제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될 거예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 연봉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 등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럼 그거의 4분의 1인 1천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이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작인 거예요. 네.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추가로 더 사용하는 금액의 일정한 부분만큼을 공제를 해주는 게 신용카드 세액 공제고요. 한도는 뭐 무제한으로 되는 건 아니고 대략 한 3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이 연봉에 따라서 조금씩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300만 원이다. 그리고 또 이제 쉽게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지난주 방송에서 나왔듯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라는 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 일종의 이제 문제집을 풀 때 답안지를 미리 보고 푸는 것처럼 네. 내가 올해 신용카드를 쓴 금액과 작년에 썼던 공제액을 이게 비교를 컴퓨터가 해줘서 AI가 해줘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제 올해 9월 달까지 내가 썼던 카드 내역을 다 보여주고요. 앞으로 내가 10월부터 뭐 11월부터 얼마를 쓰면은 이제 공제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신용카드보다 만약에 이제 한도가 다 찼다고 하면은 현금 영수증이나 전통시장으로 이제 쓰는 걸 바꾸면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 비율을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이 중요한 소득공제 항목을 누구한테 몰아줄 거냐. 네.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면 될까요? 이것도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을 어느 쪽 남편이나 부인 쪽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을지 그리고 가족의 교육비나 기부금, 뭐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미리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 뭐 체크카드를 쓴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남편 쪽에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리고 아내 쪽에도 한번 넣어봐가지고 네. 더 많이 절세가 되고 공제가 되는 쪽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리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좀 몰아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거 현실적인 질문이니까요. 0602번 님께서 어머니가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연말정산 그 인적 공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제 올해 하루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올해 하루라도 계셨기 때문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논리로 올해 하루라도 있었던 아기들도 올해 태어난 아기라면 12월 31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하루라도 있었으니까 인적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혼인과 관련해서는 12월 31일 연말 기준인데요. 네. 예를 들어 12월 29일 날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12월 31일 말일에는 서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12월 29일 날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12월 31일 연말 기준으로는 서로 부부가 아니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 추가로 사실혼 관계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하고요. 배우자 공제는 12월 31일 기준이다. 네.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최희진님하고 9674님께서 영화 관람료, 대입 전형료까지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일상에서 챙길 만한 꿀팁도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이제 영화 관람료랑 이제 자녀가 대학 수능 시험의 응시료라든지 네. 아니면은 대학 입학 전형료 이런 거는 다 교육비 공제로 추가로 이제 공제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영화 관람료 같은 경우는 올해 중간에 내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1년 다 되는 게 아니라 7월서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로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제를 쓸 수가 있고요. 7월부터 쓴 영화 관람료부터. 네.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부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올해부터 생겼는데요. 고향에다가 기부하는 거. 네. 근데 현재 내가 살고 있지 않는 지자체라면 그곳이 고향이든 아니든 다른 곳이든 다 기부금이 적용이 되고요. 아하. 이제 그곳에 냈던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다 세금으로 돌려주는 세액 공제에다가 또 추가로 뭐 30%까지 10만 원에 따른 3만 원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이게 세액 공제라고 하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0만 원을 평택시에다가 기부했다. 예. 그러면 10만 원의 세금을 그냥 돌려받는 거죠. 세금 자체를 그 금액 깎아주게 자체를. 됩니다. 네, 네. 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읍에다가 10만 원을 기부를 하면은 내가 내야 될 세금 10만 원을 깎아주고요. 또 3만 원어치 한우도 보내줘요. 그리고 10만 원을 넘게 만약에 기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 넘는 부분은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거 한다 하면서 항상 까먹고 있습니다. 이거 해 넘어가기 전에 해야겠네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든지 뭐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뭐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도 소득세가 감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도 세무서 직접 안 가고 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죠. 홈택스에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5583님의 질문이었고요. 네. 그리고 5491님 긴급 질문입니다. 네. 알바하는 딸 대학생에게 국민연금 내라고 날라왔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긴급 네. 질문 주셨어요. 알바하는 따님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나왔다고 하면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일정 시간 8시간 그리고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내용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요. 그리고 봐서 이제 직권으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은 뭐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소득세, 지방세까지도 당연히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알바하는 따님 같은 경우 국민연금을 내라고 날라오면은 대부분의 경우 다 내게 되고 안 내도 직권으로 다 걷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알바해서 네.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정도로 벌었다. 네. 그럼 이런 분들도 연말정산을 그 금액 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500만 원을 벌었는데 알바를 해서 일용 근로자로 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분리과세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안 합니다. 근데 그보다 적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용 근로자로 우리가 정규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500만 원보다도 적게 벌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은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일용직이냐 예. 상용직이냐에 네. 따라서 네. 와, 질문이 끝없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